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방송 815 모니터 오늘 7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저는 최고의 습관 저자 임수열이고요. 네, 저도 함께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성숙이라고 합니다.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빠르네요. 럭키 세븐. 네. 오늘 행운의 주인공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 앞서서 간단하게 프로필을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자, 프리랜서 일본어 강사로 활동을 하시다가요, 번역사업과 출판사업 대표로 현재 20년 동안 함께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출판기획과 저작권 에이전시, 그리고 책쓰기 아카데미인 책쓰기 브랜딩 스쿨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출판계의 미다스 손으로 불리시는 분이십니다. 엔터스 코리아의 양원근 대표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새 네. 저도 책을 썼으니까 제가 그래도 책 3권 쓴 사람 아닙니까? 많이 쓰셨네요. 네. 근데 사실 제 주변에 있는 그 출판사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네. 정말 힘들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너무 잘 돼서 바쁘셔서 네. 몸까지 건강까지 막 해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분의 그 출판 사업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이 참 흥미로웠었는데 오늘 아주 좋은 기회를 이렇게 뵀습니다. 네. 네. 오늘 굉장히 사심이 많이 담긴 질문들이 나오겠는데요. 어떻게 또 우리 책 한번 쓸까요? 그럴까요? 815 모니터 1년 출판 기념회 이런 거 한번 할 수 있도록. 예, 한번 네. 우리도 책을 쓴다는 생각으로 알겠습니다. 한번 풀어가 보죠. 네. 그 대표님이 지금 운영하시는 그 회사가 엔터스 코리아잖아요. 네. 이게 언제 창업을 했고 창업 당시에는 어떤 사업 아이템이 주 사업이었나요? 한 2000년도에 제가 시작했고요. 그리고 원래는 번역으로 출발을 했다가 번역이 사실 주 사업이었었어요. 그러다가 네. 점차 이제 확장을 하면서 책에 관련된 일을 계속 우리가 확장해 나갔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책을 쓰려면 사실은 그 저자들이 그 어떤 책을 혼자 쓰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획하고 구성을 해주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기획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출판 기획을 하고, 그리고 또 책을 처음 쓰시는 분들은 혼자 쓰기가 힘들거든요. 네네. 그럴 때는 이제 전문가의 손길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을 직접 출판하는 것보다는 책이 출판되도록 그 어떤 작가들을 그렇죠. 발굴하고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하시는 거네요. 예, 그리고 책이 이제 사실 혼자서 출판사에 계약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네. 저희 회사는 이제 20년 동안 쌓아놓은 신뢰가 있으니까 저희 회사에서 보내는 메일은 수백 통이 와도 저희 회사 메일을 꼭 봐요. 출판사에서. 그래서 보고 이 컨텐츠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요즘 시장이 잘 부합하느냐 안 하는지를 보고 이제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계약 확률이 되게 높죠. 거의 뭐 99% 된다고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 글 쓰시는 분하고 출판사를 중간에 좀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그렇죠. 같은 역할을 예. 하시는 거네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약간 그 출판사, 그러니까 출판사보다는 그 작가, 그러니까 책을 쓰신 저자분들의 어떤 그 출판사와의 관계에서 거래를 중개하시다 보면은 약간 매니지먼트 같은 것도 그렇죠. 하시는 역할이 되겠네요. 우리 연예인들 기획사 소속되듯이. 예, 맞습니다. 출판계 YG 뭐 이런 건가요? 아까 미다스의 손이라고 그랬으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저희가 뭐 기획만 하고 출판사 계약만 시켜주는 게 아니라 책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또 다 핸들링을 해주죠. 저자들이 아무래도 처음 쓰니까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완성도를 높여서 이제 출판사에 넘기고, 그러면서 책이 이제 나오면 또 중요한 것은 책은 어떻게 팔 것인가도 중요하잖아요. 네. 예전에는 책이 잘 나갔던 시절에는 사실 뭐 찍는 것도 바쁠 정도로 초판부서가 뭐 10,000부 찍고 이랬는데 지금은 초판부서가 2,000부 찍어요. 초판이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출판사에서 저자의 컨텐츠가 좋으면 출판사에서 달라들여서 그 저자한테 편집자를 붙여서 그야말로 저자가 할 일을 편집자가 붙여서 편집자가 거의 쓰다시피 해가지고 기획을 해서 책을 내서 책을 팔는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책이 워낙 안 나가니까 어떤 저자든 간에 사실은 처음부터 막 책을 판매를 하려고 뭐 광고를 막 쏟아본다든가 그러지를 않아요. 요즘 출판사에서는. 그래서 요즘은 출판사에서도 저자한테 많이 기대고 저자한테 많이 의지를 하죠. 그래서 출판사에서 보면
저자를 고르는 게 어떻게 보면 선택할 때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컨텐츠가 좋으냐 안 좋으냐. 그리고 두 번째는 저자의 스펙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제가 말하는 스펙은 이 사람이 뭐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를 따고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이 책을 내용을 위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그 영향력을 위해서 책이 얼마나 소화될 수 있는지 팔릴 수 있는가. 네, 그걸 이제 많이 보죠. 네. 맞아요. 사실은 저도 그 2013년인가 14년인가 가장 처음 내실 때 아니 두 번째 책일 때 제가 그래도 그때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 5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한 4주인가 5주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베스트셀러잖아요. 그래도.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많이 안 팔렸어요. 그러니까 그 출판사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예전 같으면 이 정도의 그 어떤 베스트셀러가 됐으면 지금 실적이 한 7배에서 10배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책을 보는 사람이 줄은 거야. 이게 그래서 출판 시장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계속 두 분 다 출판 시장이 어렵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 때문에 여러 가지 컨텐츠가 생기다 보니까 뭐 이북도 많이 활용이 될 수 있고 그렇죠. 사실 말씀하신 대로 출판하기가 어렵게 됐는데 그 중에서는 살아남으신 거잖아요. 살아남으신 그 비결 있다면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회사는 책을 출간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출판사에서 컨텐츠를 보고 이거 잘 나가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책을 냈어요. 네. 보통 책 한 권 내는데 비용이 한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그게 많이 안 팔렸을 때는 그냥 아반떼 한 대까지 고스란히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제 제조하는 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출판사에 제공을 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위험, 뭐 리스크는 없고요.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회사가 뭐 아주 수익률이 좋아서 막 급성장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남들이 기폭이 심할 때 저희는 그냥 잔잔히 그냥 이렇게 개미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는 스타일이지 기폭이 심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나이키도 그렇다고 하지 않나요? 그 제조 시설은 없이 그냥 브랜드 가지고 기획하고 마케팅만 하는 회사인데 맞아요. 약간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 들어요. 맞아요. 그렇죠? 마케팅. 저희 회사에서 브랜딩화 시키고 저희 회사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실은 기획하고 구성해서 좋은 컨텐츠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잘하지만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 책이 안 팔리니까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 회사에서 마케팅하는 거는 일반 제품을 판매하는 건 또 달라요. 우리는 출판 마케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출판사 20군데 합친 것 이상의 우리가 홍보력을 갖고 있어요. 전방위적으로 에서 언론 매체부터 시작해서 또는 오프라인, 온라인, SNS 다 우리가 골고루 이렇게 툴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한 책을 내면 우리가 국내 저자 같은 경우는 책을 내면 한 80%는 다 베스트로 다 올라가요. 아, 그래요? 정말 마케팅을 잘 하시나 봐요. 잠시 후에 좀 그 마케팅 노하우를 좀 다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주요 업무가 출판 기획이고 또 저작권 에이전시를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정확하게 어떤 업무인지 조금 구분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획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외 저자, 그리고 하나는 국내 저자입니다. 근데 이제 국외 저자는 사실 다 책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국내 저자는 책이 아직 미완성된 거죠. 거기 좀 차이가 있는데요. 국외 저자 같은 경우는 책이 만들어졌지만 이게 우리나라에 적합한지 그리고 잘 맞는지 이걸 분석을 해야 돼요. 외국 책을 분석해서 이게 잘 맞으면 그걸 우리가 기획을 해서 한국 출판사에 컨텐츠를 제공하는 거죠. 그런 역할이고 국내 저자는 아예 애초부터 책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이제 컨텐츠를 그 사람이 스토리를 들어보고 이게 요즘 시장이 잘 맞는 컨텐츠인지 주제가 설정되는 게 좋은 건지 이걸 판단하고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저자들이 어떤 책을 가지고 기획을 하고 구성을 짜서 한국 출판사에 우리가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뭐 조금 전에도 얘기 나눴지만 어쨌든 베스트셀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보는 책을 만들려면 기획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책 기획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기획이라는 건 처음에 이제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책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처음에 그 사람의 컨텐츠를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네. 즉 출판사는 그 기획이라고 부릅니다. 네. 기획을 하는데 이제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타겟 독자층이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30대인지 40대인지 요즘 시장에 잘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잘 면밀히 분석을 하는 거죠. 네.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저자가 갖고 있는 단점과 강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것을 잘 분석하고 그 사람에 맞는 옷의 색깔을 입혀야 되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걸 해서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저자가 따라올 수 있도록 그 우리가 나름대로 피드백을 끊임없이 해줍니다. 이제 저자가 이렇게 온 거 쏘오면 아 요건 이래서 안 되고 만약에 스님 같으면 이 대목에서 독자 입장이라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이 정말 본인이 생각할 때 합당한지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잘 생각해 보라고 이런 질문도 해주면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수정해 나가는 그런 그게 필요하죠. 그렇군요. 뭐 대표님이 그 회사에서 그 책 쓰기 아카데미, 뭐 책 쓰기 브랜딩 스쿨이라고 해서 이제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주 그 매번 기수마다 꽉꽉 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 항상 종이 마감되죠. 예. 책 쓰고 싶은 사람이 많으신가 보다. 그러니까 아니 출판 시장에서 출판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잘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 교육을 받으시나요? 다양해요. 예. 하시는 분들이 뭐 의사, 변호사, 목사님, 그리고 뭐 일반 직장인들, 그리고 뭐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우리가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나이 27에 네. 7년간 아르바이트만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 회사에서 책 쓰기 수업을 받고 어머. 책이 출간된 지 일주일 만에 교보문고 자기개발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진행하신 두 분이 예를 들자면 내가 반듯한 직장 한번 다녀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7년 동안 아르바이트만 해왔는데 네. 과연 항해수 이분 저자가 항해수입니다. 항해수 작가처럼 그런 상황이라면 과연 책을 쓸 생각이나 했을까요? 라고 질문하고 싶고요. 네. 대부분 못하죠. 자신감이 그렇죠. 사라지니까. 네, 내가 뭐 번화 직장도 다닌 일도 없는데 내가 7년간 하면은 고작 아르바이트 한 건데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내가 뭘 쓴단 말이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사전에 미팅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진 건 없지만, 자기 스펙은 없지만, 이 사람이 7년 동안 뭘 했는지, 그냥 단순히 그냥 뭐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걸 일했는지,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뜻이 했는지, 그걸 물어보죠. 왜 이걸 7년 동안 아르바이트 했는지, 물어보다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본인은 아르바이트를 왜 내가 직장에 다녀야 되는지 자기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되고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업종도 다양하게 아주 옮기면서 1년을 이상 하지를 않았답니다. 일부러. 네. 그래서 다양한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등등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런 걸 본인이 인사이트를 통해서 그에 대한 이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책을 쓰는 걸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제안을 했죠. 그래서 대부분 처음에 컨셉을 잡을 때 결국 그 제목, 즉 과제거든요. 그 과제가 출판사에서 대부분 끝에 가면 반영이 안 돼요. 다 고칩니다. 근데 이 아르바이트생은 나는 알바로 세상을 배웠다를 우리 회사에서 그걸 기획을 하면서 단계에서 이미 그렇게 과제를 정해줬어요. 이걸 가지고 포커스를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제목 그대로 나온 거죠. 이런 경우는 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출판사에서 다 나름대로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격 그렇죠. 그대로 안 가져가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이 책쓰기 브랜딩 스쿨에서는 주로 어떤 식의 수업이 좀 진행이 되는 거예요? 1대1로 뭐 진행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리는 일단은 그 인원수가 제한돼 있어요. 네. 조기 마감 되는 이유가 인원수가 제한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아마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듣고 싶다고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서둘러야 돼. 우리가 한 번은 10명까지 해봤는데 수업이 각자 돌아가는 그 피드백이 너무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다. 저는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네.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 사입도 취하지만 네. 그 이상으로 저는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제대로 좀 뭔가 가르쳐야겠다 해가지고 6명으로 한 제안을 했어요. 인원수가 작네요. 네, 오. 아주 소수 인원들이 하고 거의 개인 코칭 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6명 안에 들려면 빨리 네. 신청해야 돼. 미리 좀 알려주세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뭐 모든 사람들이 책 쓰기에 관심이 많을 정도로 이 출판업계는 조금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책을 쓰려는 분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많죠. 자서전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 외 여러 가지 종류를 쓰고 싶어 하시는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쓰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책을 쓰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네.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켜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네. 뭐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다시 말해 성공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책은 성공하고 나서 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보통 업적이 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은 성공하고 나서 쓰는 게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책은 반드시 누구나 다 써야 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3권이나 쓰셨군요. 근데 아직도 성공은 못했어요. 조금 더 써야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래도 중요한 것은 책을 쓰고 나면 그 사람마다의 영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는 역할은 내가 여기서 이분을 저 강호로 저 사람들 많은 앞에서 모시다 주면 이분이 자기 영향을 갖고 있던 게 확산이 되고 빨리 성장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강을 못 건너고 있으니 우리가 그 어떤 저렇게 할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저 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돼요? 2가지 방법 외에 하나는 다리를 직접 만들어서 가든가 만들어서 두 번째는 배를 타고 가든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바로 배에 안전히 모셔서 모셔다 드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을 건넜을 때는 그 사람의 그 역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책을 내고 나서 10% 발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100%, 어떤 사람은 1000% 발휘하는 사람도 전 직접 목격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기획한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은 우리가 기획을 해서 본인이 이런 책을 내려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책을 우리가 기획을 해서 이거 써봐라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터져가지고 책으로 인쇄 수입만 해도 한 2억 가까이 벌었고요. 근데 인쇄 수입 2억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 부수적인 걸로 해서 책을 통해서 벌은 게 한 150억 벌었어요. 엄청납니다. 6개월 만에 그것도. 저도 평생을 해서 그렇게 못 벌었는데 그 사람은 6개월 만에 벌은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시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브랜딩 스쿨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쓰는 법과 관련된 책을 내는 것과 관련한 이제 어떤 기획 훈련이라든가 컨셉 잡는 거나 이런 거고 글을 쓰는 훈련하고는 좀 틀린 거죠. 다르죠. 그러면 글을 일단 근데 기본은 글을 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글을 잘 쓰면 훨씬 유리하고 좋죠.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글을 잘 쓰려고 그러면 물론 순전적으로 잘 쓰는 재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있고, 또 후천적으로도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저를 보면 제가 빗대서 말씀드리자면 5년 전에 제가 책을 한 권도 안 읽었어요. 1년에. 그래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이 일을 하시면서? 사실 부끄러운 일이지만 근데 얼마나 많은 책이 쏟아지니 하루에도 외국에서부터 시작해 많이 오니까 그걸 일일이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셉. 우리 직원들이 뭐 제목이나 표지 또는 안에 뭐 목차 이 정도만 우리가 봐요. 보면 대충 우리는 다 알거든. 이게 어떤 방향으로 썼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것만 보고 A4 한 장이나 2장 정도 보고 하다 보니까 저는 1년에 단 한 권도 책을 안 읽었어요. 근데 5년 전에 그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어떤 독서 모임에 가는 계기가 돼가지고 읽기 시작하면서 오늘이 지금 제가 이번 12월 달에 책이 나올 겁니다. 그래요? 네. 이제 드디어 이제 작가님이 되시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전문성을 살려서 어떤 주제로 책을 쓰실 건데요? 책 쓰기에 관련된 책입니다. 책 쓰기. 그래서
요즘 시중에 나온 책들이 책 쓰기에 관련 책이 너무나 많은데 네. 책들 중에서 정말로 야, 어떻게 이런 책을 읽고 책 쓰기를 이렇게 용기 있게 책을 낼 수 있을까라는 책들도 너무 많고 디스를 너무 강하게 하시는데. 네네. 책 쓰기 관련된 책 쓴 사람, 예. 뭐 책 쓰기 하루에 그쵸, 한권 예. 쓰기 뭐 여러 가지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참 아닌 것 같아 해서 내가 드디어 나설 때가 됐다. 네, 이제 이 생각을 제가 갖고 하셨군요. 있는 모든 걸 다 털어서 그러니까 사실 강의하시는 분들은 네. 되게 그런 걸 많이 이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다 내가 강의하는 거 이상으로 다 쏟아서 그 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책을 비교하면 다른 책과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네, 궁금해지긴 합니다. 네. 예. 예, 아직 나오지 않은 책인데 벌써 홍보가 되고 있는 느낌이 좀 드는데, 네. 근데 이게 글을 잘 쓰는 거랑 책을 잘 쓰는 거랑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그렇죠. 잡아야지 될까요? 글을 잘 쓰는 거는 저도 글을 좀 한물 썼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별로 공감이 안 가는 것 같아. 제가 말해놓고도. 매일매일 일기도 쓰시고 네, 전 쓰거든요. 그리고 같이 책도 읽어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도 글 솜씨가 많이 늘었거든요. 네. 5년 동안 제가 네. 처음에는 책 200페이지도 안 되는 책 한 걸 읽는데 열흘 걸렸어요. 네. 책 권력이 안 붙다 보니까 10분만 책상에 앉아 있으면 조는 잠이 거예요. 오죠. 근데 제가 한 10번째 정도 읽었을 때, 네. 그전 제가 잘하는 걸 인내거든요. 참고 읽었는데, 내가 최소한 30분은 지금 이것이 앉아서 좀 책을 읽자라는 제 스스로 다짐을 하고, 어느 날 일요일 날 딱 앉아서 읽는데,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계를 딱 봤죠. 네. 제가 놀랐어요. 4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이게 책을 읽으면서 몰입이라는 게 이걸 쓰고 말하는구나. 그때부터 제가 더 자신감이 붙어서 그 한 해 56권 읽었고, 그 다음에 100권. 지금은 한 120권 정도 읽습니다, 1년에. 1년에? 네. 근데 저는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책을 읽고 반드시 줄을 치고, 그 다음에 줄 친 부분에서 이 저자가 생각하는 거, 어떤 의도를 썼는지, 그걸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깨달음을 주는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또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적고 그게 이제 적다 보면 그게 이제 하나의 재료가 되는 거거든요. 책을 쓸 때게 그걸 모아서 쓰신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좋은 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시중에 책들이 나와 있잖아요. 서점에 가면 이렇게 좀 보이는 곳에 진열된 게 있고 아닌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하더라도 마케팅이 안 되면 사람들한테 알려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네. 마케팅을 하는 그 법을 드디어 조금 저희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마케팅이 잘 돼야 책이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닌가요? 않아요. 그렇구나. 저는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는 네. 5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5가지. 예, 그게 이제 보통 타이밍, 그다음에 뭐 출판사 마케팅 전략, 네. 그리고 뭐 제목과 표지, 그다음에 내용, 안에 내용 컨텐츠죠. 그다음에 저자 인지도, 이렇게 5가지를 분류를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정의 내린 거예요. 네.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근데 타이밍이 아무리 좋아도요. 네. 그 독자가 그 타이밍에 맞는 책을 출판사에서 냈어요. 네. 근데 독자가 받을 때 그 타이밍에 맞는 책이라고 못 느끼면 어떻게 되죠? 그건 못 보잖아요. 그렇죠. 즉 다시 말해서 제목과 표지가 그게 한눈에 안 들어오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목과 표지라고 생각합니다. 제목과 표지. 예. 여기 하신 두 분께서도 책을 읽을 때에, 책을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에 어디로 갑니까? 보통 온라인 서점이나 아니면 오프라인 서점 가서 어디로 가죠? 다 베스트셀러 그렇죠. 코너로 네, 들어갑니다. 맞아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책이 너무나 많이 쏟아지니까 무엇을 고를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베스트셀러 코너로 쭉 가서 1위에서 20위를 쭉 봐요. 네. 보다 보면 어느 시선에서 딱 멈출 때가 있어요. 네. 그때가 바로 이건 내가 읽을 책이라는 걸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0.3초 만에 걸린다는 거예요. 0.1초만 딱 결정돼요. 그러면 스쳐 지나간 책은 뭐냐? 내가 보지 말아야 할 책이라고 판단하고 지나간 거예요. 만약에 타이밍이 맞는 책을 냈다고 쳐도 네. 만약에 제목이 그게 타이밍이 맞는 제목이 아니라면 안 보겠죠.
그렇죠. 타이밍 아무런 상관없죠, 그죠? 네. 그래서 제목과 표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타이틀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표지도 굉장히 그렇죠. 외모네요, 외모. 네. 아, 이뻐야지. 네, 이뻐야 그렇죠. 되네. 그 제목이 아무리 좋아도요, 네. 표지가 거지같이 나오죠. 그치, 그러면 그치. 그 책 자체가 완전히 그쵸, 매력이 없죠. 삼류로 그냥 전락돼 버립니다. 아, 그렇구나. 삼류로 전락돼.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보니까 책 고를 때 뭐를 사야지라고 정해놓고 가지 않은 이상은 사실 겉표지를 좀 보고 많이 선정했던 것 같아요. 저는 표지보다는 카피. 그 나오는 글귀요? 제목하고 그렇죠. 카피도 되게 중요하죠. 서브 카피랑 네, 헤드 그 카피에서 카피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나는 나는 제일 마지막으로 처음에 이제 보통 사람이 책을 고를 때 네. 제목 보고 그다음에 표지 보고 그다음에 비로소 목차를 봅니다. 그쵸. 목차 보고 그다음에 본문 내용을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목이 거지 같은데 그래서 제목이 전혀 책 읽고 따보면 누가 본문 내용까지 보겠냐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목에 일단 눈이 들어왔을 때 잡았을 때 그때가 50% 차지하고요.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보는 게 카피거든요. 네. 부제, 카피, 그 다음 뒷면에 있는 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건 내가 읽을 책이라고 이미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요. 그게 20-30% 먹습니다. 그럼 합치면 어떻게 되죠? 80%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목차 보고 내가 책을 고른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물론 그 중에 5%의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제목 보고 쏘고 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목차를 보고 의심이 눈길로 다시 내용을 봅니다. 목차도 보고 확인하고 이게 맞나 안 맞나. 근데 대부분 사람이 95%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 목차를 보고 샀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 표지에 나타나는 그 포장 기술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이성을 조롱할 능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네. 스스로 그러니까 이성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밖에 못 보는 거죠. 네. 네. 안에 있는 내용이 밖으로 드러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만 본 거죠. 네. 독자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만큼 사실은 목차가 아니라 우리가 구입 단계까지는 사실은 제목과 표지고 그 밑에 카피 되게 중요합니다. 네. 또 책을 내실 분들한테는 굉장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출판학계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데 혹시 이제 해외 시장도 같이 기획을 좀 하시나요? 진출 우리는 기획하시나요? 해외 쪽으로 수출도 많이 하죠. 아, 그러세요? 그럼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그 종류의 인기 많은 책과 또 해외에서 좀 인기가 많은 종류가 다를 것 같은데 어때요? 비슷한 것도 많고요. 또 다른 것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히트시다고 해서 우리나라 히트치는 꼭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번역서를 거의 우리가 할 때가 언제였냐면 90년도, 2000년도 한 중반까지만 해도 그랬었어요. 후반까지. 근데 지금은 외수도 많지만 국내자도 많잖아요. 그렇죠. 너도 나도 책을 쓰니까. 근데 질문이 갑자기 얘기하니까 해외에서 인기 많은 그 책은 어떤 종류가 인기가 많은지. 그게 이제 아무래도 국내나 국외나 비슷한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인문교양 그리고 비슷하네요. 경제경영, 자기개발서 이런 게 이제 실용적인 걸 쓰잖아요. 실용학문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 책을 보고 이거 나도 하면 잘 할 수 있겠네. 예를 들면 나는 매월 10만 원으로 100만 원 분다. 예를 들어서 이게 실용적인 거잖아요. 경제경영 중에서도 이건 실용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 책을 딱 보면 관심 안 가겠어요? 가죠. 근데 어쨌든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그 책을 고르는 나라들의 수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한국인이 쓴 책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성공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요? 출판 시장에서. 외국에서는요? 네. 외국에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책이 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는 사실은 전 세계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선진국은 잘 안 해요. 그렇죠. 특히 일본은 우리를 무시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 책을 전처는 계약을 안 하고요. 그렇군요. 주로 중국, 동남아 쪽이죠. 태국,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 이런 쪽. 동남아시아 쪽. 동남아 쪽. 동남아시아 쪽. 가끔 이제
뭐 소설이나 이런 거 뭐 외국에 팔리기도 하는데, 네. 예, 그리고 일본도 가끔씩 하고요. 근데 아까 그 대표님 그 책을 1년에 막 100여 권, 120권, 120권 읽으신다고. 읽으셨다고 예. 하는데 뭐 밑줄 치면서 읽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그 이제 이 스마트폰 때문에 참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책 가지고 다니면 무거운데 그러니까 이제 이북 같은 걸로 그쵸. 예, 이렇게 뭐 지하철이 됐든 아니면 이동 중에 이렇게 본단 말이죠. 네. 그 책을 보면서 얻는 어떤 뭐 느끼는 것이 됐든 감성적인 것이 됐든 지식 뭐 흡수가 됐든 몰입이 됐든 예.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그 모바일로 보는 거랑 이북으로 보는 아무래도 거랑 차이가 있죠. 예, 모바일 이북으로 오는 것은 사실은 그냥 스쳐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같이 본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저는 그거를 추천해주고 싶지 않고, 물론 이런 건 있어요. 그냥 정보성으로 내가 빨리 캐치할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죠. 네. 예. 그렇지 않고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려 하는 나의 걸로 소화시켜서 새로운 다시 재창조하는 그런 어떤 그걸 원한다면 네. 사실은 밑줄치고 거기에 대한 저자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조합해서 새로운 걸로 다시 창조해내는 거.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읽고 밑줄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이런 것들이 참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 그럼 대표님은 평소에 책 읽으실 때 어떤 책 좀 종류를 위주 많이 저는 읽으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기계발서를 많이 자기계발서? 읽었어요. 한 네. 2년 정도 읽다가 네. 어느 순간 제가 인문 교양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어느 책을 통해서 알게 돼가지고 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내가 자기계발서뿐만 아니라 네. 인문 철학을 좀 읽어야 되겠다. 아우 어렵습니다 철학. 네. 네. 그래서 2년 네. 반 동안 뭐 철학 강의하는 네. 그것도 강의도 매주 뭐 수요일 날 화요일 이렇게 계속 다녀서 공부도 하고 책도 그에 관련된 뭐 책을 많이 읽었죠. 네. 그 읽으니까 좀 이런 점이 있더라고요. 동양 철학하고 서양 철학하고 좀 많이 달라요. 아 그래요? 예. 동양 철학은 좀 모든 것을 내려놓는, 모든 것을 내 탓이로다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관계적인 관점에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서양 철학은 너무 칼로 막 빚이듯이 막 쪼개고 해서 분석을 하잖아요. 이게 네가 정의한 것이 진짜 옳으냐 틀리냐. 그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이 생각이 좀 너무 비판적으로 가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네.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원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은 철학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네. 받아들였고요. 저처럼 귀가 얇고 팔랑귀는 그래요? 잘 믿고 하는 사람들은 철학 철학을 공부하면 좋겠다, 서양 철학을.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우리 저 대표님께서 그 이제 현재 사업을 하시면서 먼 훗날을 위해서나 아니면은 뭐 어떤 개인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준비하고 계시는 게 좀 있으실까요? 아까 책 쓰시는 건 얘기하셨고. 예. 저는 이제 제 마지막 사실은 꿈은 네.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 선교요? 선교, 예. 아, 크리스찬이세요? 예, 선교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뭐 여의치 못해서 선교를 못했을 경우에는 네. 꼭 내가 안 가더라도 제가 선교를 후원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선교를 후원해서 다른 사람이 또 목회자 하면서 외국에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예, 그렇게 둘 중에 하나는 제가 꼭 하려고 지금 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목표고 네. 또 꿈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난번 네. 6회 출연하신 그 송영봉 대표님도 그 네. 꿈이 네. 선교신데. 맞아요. 그렇죠. 예. 다 복음을 성공하려면- 전파하러 가시겠구나. 그렇군요. 대표님께서는 이제 그동안 굉장히 많은 책들을 출판 기획하셨잖아요. 혹시 네. 뭐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들은 없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요. 네. 아까 살짝 해드렸는데, 빈현우 작가라고, 네. 예, 그분이 한 3년 전에 저한테, 누구 소개를 받고, 이 원고를 가져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읽어보니까 이거는
그 이제 스피치에 관련된 책이에요. 아. 근데 그분은 이 전공을 보면 스피치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네. 그냥 포항 공대 나와가지고 거기서 뭐냐 그 IT 쪽에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전혀 관계 없잖아요. 근데 안에 내용을 사례를 보니까 네. 본인이 그 회사에 있으면서 이제 팀장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네. 그때는 각 임원, 그 대기업의 임원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된대요. 네. 사업 설명서를. 아. 근데 그 사람은 축구보다 더 힘들었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한번 올라가는데 거기서 들들들 떨어가지고 그야말로 발표를 하나도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남들 앞에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생기셨구나. 트라우마가 생겨서 네. 그리고- 나한테 오시면 제가 잘 교육해드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다음 또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그냥 무단결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는 네, 거죠. 그 정도로 그렇게 무서웠던 거네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대기업에서 그런 거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만두고 잘리고 또 단대하고 이거 하다가 이제 도저히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으니까 네. 이제 자기가 스피치 학원을 다닌 거죠. 아. 거기서 이제 극복을 합니다. 어머. 그런 사례를 가지고 쓴 거예요. 나쁘진 않는데, 네. 근데 이제 어느 거리나 이런 게 이제 초보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실 스피치는 네. 대합법은 시장이 큽니다. 그쵸. 네. 그래요? 매력적인 시장이, 매력적인 컨텐츠인데,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거절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분이 한 몇 개월이 돼 책이 나왔어요. 다 내진 출판사 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염려되는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그렇게 잘 팔진 않았어요. 뭐 제가 보니까 3년 안에 뭐 3대 찍었더라고요. 뭐 그러고 나서 또 한 2년 정도 반 있다가 또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네. 또 책 내달라고. 그래서 딱 봤는데 이건 시장에 더 없는 거예요. 강사 스피치예요. 우리나라의 강사가 몇 명 되겠어요? 네. 네. 10만 명? 네. 그 10만 명이 좋아요. 그러면 10% 사람이 다 산다고 하더라도 대중성이 너무 없는 주제예요. 만 부밖에 안 나와요. 근데 아시겠지만 10%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네,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5천만 명 인구에서 네. 100만 부만 나가도 엄청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0. 몇 프로예요. 이 10%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면 1%로 잠다 쳐도 네. 1000부밖에 안 나가는 거죠. 아. 누가 내겠냐고. 그렇죠. 그런 시장성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정중하게 거절했죠. 그랬지만 그분이 경상도 사람이에요. 대표님 저는 앤더스 코리아하고 같이 하고 싶으면 미치겠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안타깝다. 그래서 너무 참 솔직 담백하고 해서 네. 그래서 친해졌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같이 운동을 하다가 저한테 갑자기 대표님 저 3개월 만에 3억 벌었어요? 이러더라고요. 네.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만에 3억을 어떻게 보세요? 그랬더니만 가상화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냐? 그러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자기가 통장도 보여줄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책 쓰세요. 제가. 여기서 이제 저는 어머. 이제 직업병이 뭐냐면 이 사람 갖고 있는 콘텐츠가 책으로 연관성이 있느냐? 책을 내면 요즘 시장이 잘 부합되는 그걸 항상 저는 기담아 이렇게 보거든요. 이건 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리면서 아니 이걸 무슨 책이 돼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은 원고 투고할 때 다 거절했는데 거꾸로 내가 쓰라고 하니까 더 황당한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나를 믿고 해보라. 반드시 된다 이건 터진다 분명히. 네. 근데 작년 7월 달 말에 나왔는데 2달 만에 딱 2만 원 나갔어요. 야. 많이 2달 만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분은 책을 통해서 인쇄 수입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걸로 통해서 내가 부수적으로 내가 사업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 그쵸. 거예요. 책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분야의 1위에서 3위를 경쟁의 분야에 계속 2개월 동안 계속 노출됐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본다면 그때 그 당시에 또 타이밍이 좋았던 게 뭐냐면 네. 그 하루에 2-3개씩 막 그 뭐죠? 가상화폐 이야기 막 맞아요, 쏟아졌어요. 맞아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제가 듣기로는 그 금융감독 국장님 그걸 보고 금융감독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주요 인물에 속해요. 이런 글을 쓴다는 자체가. 예.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한테. 에이, 타이밍이 좋았으니까. 그래서 책 잘 나갔지. 그렇다면 그 전에, 이게 우리가 기획하기 전에 나온 책이 10권 넘게 나와 있었거든요. 이미 가상화폐. 이미 나와 있었어요. 그 연도 보면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책은 왜 안 나갔냐? 하나도 잘 나간 게 하나도 없어요. 예.
판매 주수가 5천이 고작이었어요. 근데 이 책 나오면서 2달 만에 판매 주수가 8만까지 올라갔어요. 예스24에.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제 국정원장님이 불러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그 금융감독이 있는 팀장과 같이 콜라보를 강의 좀 해주라. 국회의원들한테. 국회도 이걸 알아야 된다. 그게 시발점이 되면서 해서 여러 언론 매체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한국경제TV에서 전 세계 AI 전문가 1위를 초청하고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1위 그분이 가셨어요? 예, 어머. 초대돼가 서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네. 서로 대담도 나누고 그랬었어요. 어머. 그러면 그 사람의 유상은 어떻게 돼요? 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주식처럼 왜 가상화폐를 사고 팔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게 딱 4개밖에 오픈이 안 됐었어요. 상장된 회사가. 네네. 제가 알기로는 비트코인, 비이더리움, 대시, 또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4가지인데, 그때 이제 비니유 작가가 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가상화폐 하는 사람들은. 예. 근데 그 사람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이거죠. 주식이 내가 상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명망 있는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 그 전문가가 이 회사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이야기가 좀 어떻게 되죠? 상장된과 동시에 어드바이저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 이거는 사견입니다.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 있는 딱 보면 알잖아요. 전망이 있다 없다. 딱 네, 그 그쵸. 전문가는 알잖아요. 네. 비닐 작가는 전문가니 그거에 대해서는 전문가잖아요. 딱 보고 이거 괜찮겠네 해서 그렇게 해서 그걸 싸게 처음에 시작은 다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걸 사가지고 나는 그래서 150억이라는 돈이 터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분은 책 한 권 냈는데 인생 역전을 완전히 하신 바뀐 거네요. 거죠. 로또인데 로또가 될 수 있는 책을 써야겠어요. 네. 예, 참, 웃긴다. 예, 참 이렇게 따져보면 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책 한 권의 가치가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엄청난 가치가 네. 있을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뭐 책 써서 내가 똑같이 뭐가 뭐 달라질 게 있냐라고 하는데 적어도 달라지는 건 딱 하나 있어요. 기업에서 책이 없는 사람은요 강의를 아무리 잘해도 죄송합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규정이 50만 시간당 50만 원밖에 줄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이 와요. 근데 많이 받아봐야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요. 근데 책이 딱 나오죠. 그러면 작가로서 대우해 줍니다. 네. 기업에서 그렇게 딱 정책이 딱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시간당 100만 원을 띱니다. 두 배? 아, 그렇구나. 바로 100만 원 띱니다. 네. 그리고 작가로서 어디든 이렇게 활동하는데 다 환영해 주고요. 근데 작가라는 호칭 자체가 굉장히 듣기에도 좋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봄나죠? 네, 네, 작가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네. 그래서 책을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요즘 보면 책 몇 권만 쓰면 네. 마치 자기가 책 쓰기 전문 강사인 모양 책 쓰기 강의를 하는 작가들이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엄청 많아요. 사실 그 사람들은 자기 책은 잘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의 책을 잘 쓰게 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영화 배우는 연기자일 뿐이지 영화 감독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어떻게 연기자가 영화 감독하는 전체 구성과 기획을 그쵸.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요? 근데 연기자가 그거 흉내를 내는 거죠. 네. 그게 잘못됐다고 저는 봐요. 출판도 마찬가지예요. 출판사도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핸들링해서 그 저자의 이야기를 듣고 써온 원고를 싹 뒤집어 가지고 다시 재배치하고 다 만들 정도의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그런 능력 있는 에디터가 네. 최소한 10년이 넘는 이상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실 가르칠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예요. 예. 왜 그러냐면 책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 다양한 사람들을 이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에 맞는 그 주제 설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뛰어나야 되죠? 분석력이 뛰어나야 돼요. 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작가는 자기 책만 잘 쓸 수 있어요. 네. 예. 근데 편집자는 항상 객관적인 입장에서 여러 사람 수십 명, 우리 지금 가르치는 우리 강사는 네. 20년 동안 1000명의 사람을 만나서 1000권의 책을 주물 걸린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 그 어떤 노하우는
네. 뭐 비교할 수가 없죠. 예. 하긴 뭐 그 에디터의 분명한 역할이 네.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아니면 어떤 저자도 완성된 책을 낼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양홍근 대표님 모시고 이렇게 책과 출판에 관한 네. 또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 아, 책을 다시 써야겠구나. 아니, 책 임수면 대표님께서는 이미 3권도 쓰셨고 다 쭉 어느 정도 인기를 얻지 않으셨나요? 아까 얘기한 대박을 아직 못 냈기 때문에 책은 계속 쓰는 거예요. 네. 책의 생명력은 네. 길어봐야 2년입니다. 책을 냈을 때요. 네. 대부분 강사들이 예. 그래요. 신기하게도 2년만 딱 되면 1년에서 2년만 되면 어떤 책은 짧을 수도 있어요. 1년 만에 다 강의가 다 끊길 수가 있거든요. 신기하게도 그때 딱 되면 그 다음에 나오면 뭐 누구 교육 담당자들 다 약속이라 한 듯이 네. 아예 연락이 안 온답니다. 신기하네. 그래요? 세계도 유통기한이 있는 거네요. 네, 유통기한이죠. 그러면. 왜냐하면 계속 그 기업체에서 네. 똑같은 계속 강의를 하죠. 그렇죠. 네. 근데 새로운 또 아이템을 가지고 책이 나와야 또 부르는 거죠. 네, 출판 혹은 뭐 책을 내고 싶었던 분들에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을 만한 그래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오늘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께 네. 우리 양홍근 대표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뭐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카메라 이렇게 카메라 보시고요. 일단 책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책을 쓰는 이유는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지금보다 더 나은 삶,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다시 말해 성공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은 성공하고 나서 쓴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은 성공하고 나서 쓰는 게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책은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도 읽어주지 않는 자기만 만족하는 책,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들만 보는 그런 책을 저는 지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쓸 때는 반드시 출판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쓰셔야 되고요. 지금 시중에 대부분 책 쓰기 강의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서 옥석을 가려면 과연 나의 컨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런 기획과 구성은 기획 전문가가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는 자신의 책을 잘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의 책을 잘 쓰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작가는 연기자일 뿐이지 영화 감독관이 아닙니다. 영화 감독관이 하는 구성과 기획을 모두 그러한 것을 영화배우, 즉 연기자가 그걸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은 반드시 출판 기획 전문가가 해야 되고요. 또한 그분들이 경력이 최소한 10년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책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다양함을 빨리 분석하고 판단해서 그분의 주제도 설정해주고 어떻게 써야 정말로 시장에 잘 팔리고 부합하는 일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판 기획자 또는 대필 작가를 10년 이상 하신 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이유는 요즘 시중에서 많이 그 작가들한테 수급을 받으면서 피해 사례도 많고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은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책을 쓸 때는 출판 전문가의 사람들에게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7번째 손님이셨죠? 네, 아주 그냥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네. 또 저희가 또 많은 걸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또 다음 주 출연자 소개해 네, 다음 주셔야죠. 주 8회 손님을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식이나 재테크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좀 들어볼 법한 성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간단히 좀 프로필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존리 대표님께서는 35년 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회계사를 하시다가요, 1991년 미국 자산운용사에 취업을 하게 되셨고,
거기서 펀드 매니저 일을 하게 됩니다. 후에는 또 코리아 펀드를 15년간 펀드 매니저로 운영을 하셨고요. 현재는 메리츠 자산운용의 대표로서 금융교육과 또 투자 교육의 필요성 등 국민의식의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네. 저 이분을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 뵀는데 아주 흥미로운 분이세요. 이분의 네. 주장과 네. 이분의 철학. 기대가 됩니다. 다음 방송. 네, 다음 방송 8.15 머니톡 또 8번째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